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 정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에는 항상 해운대로 놀러만 왔지 이렇게 강의를 하러 온 적은 사실 처음입니다. 오면서 되게 어떤 강의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몰라가지고요. 이제 일반 부산이 이렇게 금융허브로 발전을 하면서 일반 부산 시민들도 금융에 관한 좀 힘을 파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시민 강좌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미 벌써 여러분 몇 차에 걸쳐서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제 부분들은 은행이나 이런 곳의 기관에서 여러분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은퇴 관리랄지 제가 대충 프로그램을 봤는데 포트폴리오랄지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학교에 있고 실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즘에 인문학 강의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철학이나 가치나 좀 돌아보는 거, 우리의 과거를 좀 금융과 함께 돌아보고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 어떻게 변할 건지 이런 이야기는 흔하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금융의 과거, 현재, 미래인데 사실은 제가 금융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했는데요. 답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사실 계속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주제이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금융이라는 것이 행복과 이렇게 매치가 잘 되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불편하게 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좀 언짢은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원래 금융은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럼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답을 가지고 온 게 아니지만 퀘스천을 던지면 여러분 같이 생각해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럼 난 금융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에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그냥 재미있게 1시간 반, 2시간 정도 여러분 호응이 많으시면 제가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2시간이 되는데 반응이 없으시면 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장소가 되게 좋은데요. 너무 이렇게 적게 오셔서 사실은 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했던 프로젝트 내용들이 주로 이런 어떤 재무 관리의 영역이고 또 개인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금융 복지를 위한 그런 연구나 정책,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제가 하면서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하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탄생과 함께 금융의 정체는 뭐야? 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과거지향적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금융시장에서 핫한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그로 인한 금융이라는 애로점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런 주제는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 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럼 금융으로 행복해지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복지와 금융의 미래 이런 순서로 여러분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갔는데 공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주부님들 많이 오셔서요. 사실 돈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어요? 돈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20살 때 어떤 남자가 너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은 별로 없는데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할 때를 회상해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셨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부모님 반대하셔도 나 다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요즘 제가 대학에서 재무관리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요즘에 그 대학생들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저희 때와는 다르게 완벽히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딱 이야기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의미는 무조건 돌같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때만 해도 되게 청탁 같은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청탁을 받지 말고 그런 의지를 가져라라는 의미로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황금은 황금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가는데 공기가 필요하듯이 필요한 금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약간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생겨난 시점이 금융을 돈이라는 실체를 중심으로 볼 건지, 아니면 있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럼 좀 남는데 부족한 곳에 좀 빌려주고 나도 좀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해볼까라는, 이게 바로 신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용의 행위로 볼 건지, 요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금융을 돈이라는 실체를 중심으로 보면 화폐인데, 이 화폐의 시작을 금융으로 보자면 BC 1000년이고, 그 다음에 남고 부족한 것을 빌려주고 빌리는 이런 신용 행위로 보자면 그보다도 2000년이나 더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먼저였어요? 사실은 이 남고 부족하고 한 것들을 서로 빌려가면서 뭔가 행위를 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처음 시작부터 나는 너한테 빌려주고 돈을 많이 받을 거야, 이자를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책들을 보면 고대 그 수메르인들은 곡물과 이제 금속을 서로 부족한 거를 나눠 가졌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금융이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필수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남고 부족한 것을 이렇게 조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생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행위였고 필요한 거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시간상이나 공간상으로 불균형을 가진다라고 보는데요. 자, 시간상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은 원시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누가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느냐, 뭐 먹고 사는 걸 잡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운 좋게 배불리 먹는 날이 있고 아닌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농경사회였다면 예를 들어 뭐 추수를 하는 시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누가 저장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또 부족하기도 하고 남았을 거고, 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직장을 가지고 자기가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자금의 여유를 가지거나 또는 은퇴하거나 실직했을 경우에 좀 부족하거나. 생각해 볼 때 역사적으로 언제 태어나셨으면 좀 능력자이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이 오히려 더 능력자. 저도 이거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나는 언제가 더 능력자지? 지금 돈 잘 버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원시시대였을까? 뭘 제가 이렇게 잘 관역 같은 거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태어났으면 훨씬 더 능력자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공간상의 불균형은 사실 사회적으로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사실 벌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격차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실 공간상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이 공간상 불균형 해결해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중개 역할이 없으면, 금융이 없으면 내가 많이 남고 네가 모자란데 어떡하지? 누가 남고 누가 부족하지? 이런 거를 잘 찾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잘 어떻게 찾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주고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쉽게 믿지 못하는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서로 간에 이렇게 금융이 없이 중개자가 없이 그냥 서로 간에 한다고 했을 때 부족한 사람을 선뜻 도와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이게 이제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너는 나를 잘 모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죠. 거래 시의 부수적인 비용, 거래 비용들. 매번 어떤 이제 중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서로 원하는 거래의 규모를 맞추기가 어려운 이런 어떤 대충의 5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수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밑에 요 말에 인도의 소는 왜 키우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례가 있어서 했는데 소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1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를 다 키워서 수익률은 100에 비해서 34%래요. 34래요. 그러면 이게 이익이 되는 장사예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64예요. 그런데도 인도에 소가 몇 명이라고 하더라? 2억 8천만 마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인도에 소가 많을까요? 힌두 문화 때문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럴 것 같아요? 경제학적인 입장을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64인데 소를 여기 왜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좀 더 가까이 계시면 좀 이야기를 더 하면서 하실 수 있을 텐데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주부들은, 저도 주부지만 좀 목소리 크지 않으세요? 네, 목소리 크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더 크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제 은행에 맡겨놔도 그 이자율이 적고 그 다음에 농촌에 은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인출을 하게 되면 차라리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신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어떤 그 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만기 때까지 돈을 찾지 못하는 돈을 인출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강제적인 저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글을 제가 봐서 재미가 있어서 했고요. 넘어서 좀 서두가 길면 나중에 본론을 이야기 못하니까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이 말이 뭐냐면 계속 금융이 왜 탄생했는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융은 그냥 인위적으로 누가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탄생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필요에 의해서 충족시키는 힘이 반드시 생기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금융이 생겼다. 남는 것과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자원을 배분하느냐가 사실 부족이나 그 국가의 삶을 좀 행복하게 해나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균형을 좀 줄이면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금융은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금융이 생겨나서 남는 곳을 부족한 쪽으로 돌려서 불균형을 줄이고 또 그냥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균형을 줄이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를 사실은 없애려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금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금융은 뭐라고요? 남음과 이 모자람이 만나도록 주선한 거다. 그리고 금융 그러면 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막 머리가 아프시대요. 네. 저한테 이렇게 제가 뭐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뭐 하세요? 그러면 뭐 애들도 가르치고 뭐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공이 뭐세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는 뭐 같이 보이세요?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이세요? 지금 알고 이미 물어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전공이 퍼스널 파이낸스고 저는 파이낸스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머리 아파. 이 말이 백발백중이에요. 예. 또 하나의 두 번째 말은 그런 거 안 하게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 머리가 아프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금융은 머리가 아파. 아무튼 어려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금융이라면 별게 아니다. 사실은 남음과 모자란이 만나도록 주선하는 거고 이 둘이 결합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을 치워주는 일이다. 그래서 금융은 중매쟁이 역할을 잘 하는 것이고요. 금융이 중매쟁이 역할을 어떻게 맞서냈을 때 중매쟁이가 어떤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부부가 잘 결혼도 하고 잘 또 애까지 낳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매하면 애를 둘까지 잘 낳고 살면 성공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매장의 역할을 잘하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도 보장되고 개인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런 금융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왜 이런 거는 생겨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생각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금융의 정체를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들다 보자면 제가 이제 이미 이렇게 풀어냈기 때문에 금융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은 뭐 필수적으로 생겨난 거지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또는 아주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금융이 이렇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사실 금융 위기 이후에는요, 금융은 위험천만해서 경제 정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됐고, 또 월스트리트에 대한 그런 생각들, 요즘에 나온 영화들 이런 것도 제가 또 소개할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금융에 대한 분노나 불신, 또 금융회사의 CEO들이 엄청난 돈들을 가져간다는 걸 알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시민 운동들도 볼 수 있고, 이제 공신에서 갑자기 역적이 된 거죠, 금융이. 그리고 이제 금융은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이제 나라가 은행 위주의 산업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런 산업 중심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금융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금융 전문가가 오신 게 아니고 저희 시민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금융 전문가들이 들으시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금융이 국가의 경제 성장 동력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삶을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중개를 잘 하고 좀 이제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업은 또 무엇을 생산하는 곳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 제조업들은 뭘 하는지 뚜렷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뚜렷한데, 금융은 뭘로 세상에 뭘 산출했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자, 금융업은 뭘 생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가 어떤 걸로 돈을 벌죠? 금융회사가 어떤 걸로 돈을 벌죠? 여러분들이 돈 맡기면, 그리고 돈 빌리러 가면 어떻게 하죠? 그냥 빌려주나요? 이자를 받죠. 그 이자. 그리고 그런데 그냥 돈 빌릴 때만 금융회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금리하고 돈을 맡긴 사람에게 주는 금리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더 높죠? 제가 너무 실례하는 질문드렸죠? 네, 대출할 때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것이 이제 금융업의 어떤 생산하는 것이 그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증권사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맡기셔서 잘 이렇게 되면 뭘 떼가죠? 증권사에서 수수료 이런 것들 떼가잖아요. 수수료 등의 금융 서비스로 인한 어떤 실제 서비스, 그 다음에 금융 중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업이 생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의 정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전에 지금 몇 슬라이드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금융은 좋은 거였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류가 필요해가지고 생겨난 거였어.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영화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저 베니스 상인, 섹스피어 베니스 상인은 다 읽으시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읽으라고도 하고 독후감을 쓰라고도 하고 관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여기에 누가 나오죠? 악덕 그 사채업자, 그 샤일록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그의 반대로 안토니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안토니오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사실은 잘 그 돈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안토니오였고요. 이제 그 샤일록은 악덕 사채업자라서 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누가 더 좋은 금융을 실현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유명한 일화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네 살 한 점인가요? 맞나요? 그거를 뭐 떼겠다 못 갚으면. 근데 이 샤일록이 못 갚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너 네 살 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가면을 쓰고 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법정에서 그래 너 떼라 네가 못 갚았으니까 살 때 이렇게 했더니 근데 살만 뗀다고 했지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서 이긴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일화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제 신용의 행위가 또 이 영화에서 보여지고요. 근데 이 월스트리트는 이제 그 좀 더 이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여기서 유명했던 게 greed is good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좋은 것이다. 탐욕은 합법적이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월스트리트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제 별로 안 좋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14년 이게 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거는 이제 작년인가요? 2014년에 그 실제 조던 벨버트라고 하는 그 증권 천재다라고 하는 무일푼으로 이제 성공을 해서 막 이제 그 탐욕적인 그런 탐욕의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이 전개들을 쭉 볼 때 지금 우리가 2015년에 왔을 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좋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좀 문제가 있구나, 우리 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좋네요. 자 이제 넘어가서요. 과거를 좀 한 이 정도 살펴보고 이제 금융시장 트렌드에서 요즘에 핫한 제가 2015년 그 찾아다닌 그리고 불려서 다닌 그런 세미나에 핫한 이슈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금융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조만간 몇 년까지는 계속 이 트렌드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핀테크, 빅데이터, 그 다음에 P2P 대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핫한 이야기, 금융과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고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금융시장의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금융 의사결정을 컨트롤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전문가를 찾아간다라고 해도 금융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자,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핀테크 잘 알고 있다, 내가 좀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도대체 핀테크가 뭔데? 예.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 뭐 내가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게 핀테크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핀테크라는 게 나왔고 이걸 이제 정의적으로 보자면 인터넷, 모바일 공간에서 송금, 이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쉽게 말하자면 은행에 찾아가거나 굳이 뭐 어떤 사물들이 있어야 되거나 그러기보다는 내가 좀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이제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했더니 요즘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니까 여러분 일단 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해? 뭐 이런 통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자료, 방대한 자료들에 의해서 예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끌어내는 거죠. 인과관계보다는 이제 뭐 상관관계 또는 그냥 이런 거야. 지금 현재는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러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현상들을 시사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똑똑해지는 결제 수단. 왜 똑똑하죠? 더 빠르게, 더 간단하게 시스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P2P 대출은 뭐냐면요. 대출을 하는데 사실 이 P2P 대출은 훨씬 더 원시적인 그런 대출의 형태였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왜 이렇게 돈 빌리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돈 빌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제1금융권에서 돈 빌릴 만큼 신용이 없거나 뭐 없으면 많은 이자율을 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그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들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나 돈 있으니까 여기 이제 빌려주는 사람 내게 빌려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도 이자도 받고 또 빌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 P2P 대출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에서 이야기하자면 뭐가 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죠. 네,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큰 이런 거대한 회사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그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또 본질을 흐리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찌됐건 전체 금융시장에서 이런 정보와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금융과 합쳐져서 계속 온라인으로 우리는 결제도 하고, 지금은 결제만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보험 상품 살 때, 그 다음에 자산 관리할 때 이런 모든 의사결정을 이런 핀테크에 의해서 훨씬 더 쉽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쉽게 하게 된다는 것에 다른 이면은 뭐가 있을까요? 좀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이면. 우리가 뭔가 혜택이 있으면 항상 그 이면이 있다는 걸 살아오시면 너무나 잘 아시게 됐잖아요. 그럼 뭔가 편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면에 대한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또 그로 인한 어떤 사기나 뭐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뭐 정부가 규제를 하고 금융회사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빠르게 변한 이런 변화에 의해서 소비자들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들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노출의 퍼센트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무슨 자료를 봤는데 2016년 세계 IT 시장의 주요 전망이 나와 있어가지고 2020년, 2018년 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이제 세계적인 어떤 공식 기관에서 발표를 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고민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로봇이 잘 조화해서 살 건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 좀 시도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은행들에서는 이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해가지고 로봇이 금융에 대한 그 상담을 같이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로봇이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저도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람과 이 로봇이 같이 이렇게 뭔가 금융의 자문이나 상담을 도와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인간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로봇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이제 로봇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런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년 내에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이 10년 내다 생각해서 은행에 가실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은행의 지점이 없어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하기도 하고 또 갔을 경우에 이제 로봇과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안 되면 이제 또 사람이 관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영화에서 봤던 이런 것들이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시도를 벌써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뭐 은행 점포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금융 소비자들에게 이제 은행이 어떤 거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저렴한 수수료 이거 이제 빅데이터 자료에서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나온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수수료, 편리한 자금 관리, 새로운 대출 채널, 단순 명료한 상품 및 저렴한 보험료. 그다음에 지불 편의성이 강화되고 전자결제 플랫폼, 저렴하고 빠른 송금 서비스, 그다음에 부자가 아닌 누구나 받는 자산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되게 은행을 생각할 때 원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지금 보이시죠? 이 그림이 좀 흐린데 로보 어드바이저. 네,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가 하이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뭘 도와드릴까요? 어떤 불편이 있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변화들을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자, 금융으로 인한 애로점. 2015년 화두가 된 금융으로 인한 이제 그 세미나들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빅데이터, 핀테크, 금융사기, 저금리 시대 포트폴리오, 서민금융, 통일금융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금융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또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통일이
되고 나서 하지 말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통일됐을 때 어떻게 이 자본주의 시장, 우리가 그쪽 시장 체제를 따라가진 않을 테니까 이제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미리 준비를 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일단 애로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자, 금융으로 인한 애로점, 애로사항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처럼 누가 나와서 너 요즘에 겪고 있는 금융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뭐니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겠어요?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금융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잘 이렇게 터놓고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야기하시나요? 어떠세요? 아마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세요? 돈으로 인한 의사소통이? 한 어느 정도 돈 이야기하면 안 싸우게 될까요? 자, 애로사항 없으세요 혹시? 금융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배워가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자, 요즘 시대의 능력자는 온시 시대에는 사냥 잘하는, 그 다음에 농업사회에서는 농사기술과 노동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현대사회는 돈 잘 버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격차가 커져서 사실은 현대 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격차가 더 커지니까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 시장에 돌아가는 거나 우리 너무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 너무 머리 아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냥 예금저축만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거야.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요.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재무 설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금융의 재무 전문가로서 이제 나아가 될 친구들이라서 실제 그 데이터를 이제 면접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해요. 그래서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 그 자산 중에서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론 빚으로 인해서 집을 사기도 했지만 그것도 자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랬을 때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요. 실물자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놓여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도 대부분 예적금과 저축손보험, 안전자산에만 투자를 대부분 하고 있지 일반 분들이 목록을 많이 만들어 놔도요.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문제가 될 게 왜 그렇게만 계속하면 문제가 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저보다 더 앞에 하셨어요? 뒤에 하셨어요? 저금리 시대의 뭐 포트폴리오? 이 강좌가 테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하신 거죠? 예.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저금리 시대 어떻게 포트폴리오 해야 될지? 예. 잘 아셨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지 또 제가 조금 뒤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돈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다 있어요. 일단 돈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돈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벌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불려야죠. 모아가지고 불리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부족할 때 돈을 빌리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빌리는 행위 자체가 예전하고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시장 내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보다 대출에 대한 이자가 더 싼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몰래 막 예금을 그 예적금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돈은 다른 데서 막 빌려가지고 이자를 더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혹시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돈으로 인해서는 이제 빌리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중에 마지막 나누기 돈을 나누는 거. 네. 그래서 그 5가지인데 여러분 돈을 못 버는 것이 돈을 좀 벌고 싶은데 못 번다 이것도 애로사항이 될 수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일주일도 못해서 다 바닥이 나지? 돈을 쓰는 거.
근데 그렇게 다 바닥에 나게 썼는데 행복하면 좋잖아요. 아우 흐뭇해. 그래 나는 행복해. 이게 아니고 돈을 이렇게 잘 쓰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 만족감이 없지? 행복하지가 않지? 왜 만족하지 못하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돈 불리기. 내가 어떻게 돈을 불려? 지금 먹고 쓰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불려야 되지? 그 다음에 그나마 잘 예전금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잘못 전화 받고 누가 또 꼭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죠?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고. 근데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의 그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지. 네. 욕심. 근데 그 욕심이 뭐냐면 남들은 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한 5가지를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는 그 행동하면 내가 10가지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 하잖아요. 그런 유혹에 빠졌을 때 사실은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시장에서 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줄게. 또는 가장 간단한 이야기 하자면 우리가 투자의 원칙 중에 투자 원칙 앞에서 배우셨죠. 투자의 원칙 가장 기본적인 거 뭐가 있죠? 위험이 크면 하이 리스크 하면 하이 리턴이다. 하이 리턴 하려면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 그것도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점까지만 그렇지 또 하이 그 리스크 한다고 해서 항상 하이 리턴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어떤 투자 원칙도 또 깨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유혹들. 근데 어떤 게 유혹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돈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별로 안 위험해. 그리고 진짜 안 위험하거든, 안전하거든. 이렇게 한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 내에서. 대부분 모든 것들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갚기 힘든 부채. 부채가 0인 가게가 요즘에 한 50대, 50 중반 이후로는 있는 가게도 있어요. 근데 30, 40대 가게들은 부채 없는 가게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 심각하다고 계속 뉴스에서 보시죠. 근데 가계 부채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계 부채가 많아진다는 걸 뭔가를 더 이렇게 늘려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잘 갚아가지고 뭔가를 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성장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갚지 못하는 부채가 많다는 거죠. 부채 용도가 뭐냐라고 들여다봤을 때 부채 용도가 뭐냐?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다. 나 더 성장할 거야. 여기 투자해서 더 많이 벌 거야. 이렇게 해서 부채가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생활 자금이 없어서 뭔가 과소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서 거기서 성장해서 더 많이 이렇게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소비 또는 생활 자금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위험이 빨리 죽을까 봐 생기는 위험이 아니고 우리 장수 위험이잖아요. 오래 사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막 신입생들 들어오면 20살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애들을 기절시키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100세 세대인데 보험이 한 80가지 정도 만기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거 보면 지금 100세 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12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00년 동안 뭐 할 거야? 이러면 애들이 다 소리를 질러요. 네. 나 저 100년이나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전처럼 우리가 은행 이자율이 한 10%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그랬을 때가 있거든요. 그 물가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잘 이렇게 차곡차곡 하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은퇴자금 어떻게 마련하고 싶어도 뭐 때문에 은퇴자금 잘 마련 안 되세요? 사실은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고충을 겪고 계시죠. 그럼 이런 것만 애로사항이냐? 이제 왜 알고 있는데 못하세요? 제가 말하면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실제 자기가 가가지고 잘못된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심리적인 자신의 오류들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런 재무적인 상황의 의사결정은 사람들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항상 이 경제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이 항상 비이성적이냐 이 말은 아니고요.
인간은 합리적인데 다소 비이성적일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행동 재무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행동 경제학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급기야는 이제 2014년에 이 분야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들은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다른 이 차수를 하시면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행동 경제학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뒤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계속 어려운 에러점. 자, 다양한 금융자산 보유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대 수명 증가하고 저금리 시대에 있고 이러니까 애적금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적금 한 1년에 적금 이렇게 했을 때 이자를 얼마 정도 받으신 기억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자율 몇 프로예요? 시장에서. 일반 애적금. 2.4%요? 센터장님? 어디에 2.4%짜리가 있죠? 네. 위험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런데 일본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0.001%예요. 그냥 일반적인 안전한 자산에 넣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계속 예적금만 두고 살 거냐? 물가는 안 올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물가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저금리 시대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의 보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직 어려서부터 여러분 금융교육을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금융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아마 받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용돈 기입장 같은 거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안 쓰셨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금융교육에 학교 교육에서 금융교육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이번에 처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마지막 단원에 금융생활이 처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들어갔는지 이제 평가 작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뭐였냐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그 다음에 호주, 또 하나가 어디였더라? 영국. 이렇게 5개 나라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미국 이렇게 가져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서 보니 우리나라의 경제교과서의 금융생활 단원은 완벽하게 미국의 퍼스널 파이낸스 과목이에요. 근데 미국은 주마다 약간 좀 정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금융교육을 많이 학교 교육으로 무조건 고등학교 동안에 1년은 금융 퍼스널 파이낸스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된 데가 바로 버지니아주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 연락도 해가지고 너네들 교재 어떤 거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었는데요. 보면 거기에 나온 마지막 단원을 우리나라 경제교과서 금융생활 단원에 그대로 제목도 바꾸지 않고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제목은 똑같아요. 제목은 똑같은데 안에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경제교과서의 금융단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똑같은 내용이어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요. 자신이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그런 건 배제되어 있고 단순한 지식만 제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그다음 사회, 기술과정,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공통사회,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번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고 싶어도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어려워서 수능시험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미처 전국의 4% 이내의 아이들이 경제교과서를 들어요. 그럼 금융생활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학교 교육 내에서. 그리고 20살에 와가지고 자기가 대학에서 제가 신용과외 소비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전공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과목을 들으면 그래도 또 돈에 대해 접할 수 있거든요.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말 애적금에 대해서 구별하라고 하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 상태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을 하게 돼요.
취업해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잘 견디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잘 시키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인데 금융교육을 안 시키는 나라의 차이가 이제 커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양한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돼라고 하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공적 이런 체제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금융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금융 소비자들이 간단한 경제 개념 자체도 몰라요. 금리에 대한 거, 단위, 복리, 물가, 환율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데 조금씩 다 배우셨을지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기초적인 금융 이해력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없어서 문제가 되지 실제적으로 완전 심화된 금융 이해력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제가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요. 어려운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그 상품들, 그 다음에 시장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심화 금융 이해력에 대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저런 기초적인 금융 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뭔가 자산의 다양성을 이렇게 보유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습득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초 이해력은 사실은 좀 부족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은 사실은 우리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오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가입을 유도하고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케팅에 조금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미래 금융이 좋은 금융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게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회사들이나 좋은 은행, 멋진 은행,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은행은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도 수익을 올리고 은행도 고객 입장에 진심으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미래의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우리들의 금융 행위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아까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던 거 다 우리 지식도 있고 알고 있는데 왜 주식해가지고 나 다 망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금융 소득이 낮거나 교수지 낮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하시냐면요. 특히 남성분들이 조금 더 그렇거든요. 여성분들에 비해서. 모임에 가가지고 또는 사우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다가 아 그래? 왜 나만 그렇게 돈을 못 벌었지? 그래 한번 몰빵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도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조금 더 공격적인 거 아닌 거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재무 목적에 맞춰서 그게 교과서적인 거거든요. 근데 교과서적인 것이 사실은 맞아요. 시장 내에서 재무 설계사로 10년 이상 성공한 제자들이나 그런 금융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진짜 근데 저는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도 돼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져요? 라고 했을 때 맞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분산 투자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사우나에서 친구와 술 마시다가 나는 왜 그렇게 못했어?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남의 것까지 다 빌려다가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인 인간인데 이제 맨날 계속 비합리적이다라가 아니라 다소 비합리적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재무학적 측면이고요. 인간은 완벽하게 이성적이지도 비이성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금융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심리적 오류들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맞아 저것 때문에 제대로 좀 의사결정 잘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가 이런 금융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심리적 오류들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상담이나 재무 설계를 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낙관주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낙관주의는 아시죠? 지나치게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자, 좋은 일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나쁜 일에 대한 발생 확률은 굉장히 가소평가하는 것이 낙관주의 오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에게 긍정적인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일은 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낙천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떠세요?
부정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좋잖아요. 예, 그리고 좀 잘 될 거야 이렇게 할 때 또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낙관주의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이렇게 선정한 그런 대안들은 다 잘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리고 남성하고 여성 중에 누가 더 낙관주의 오류가 더 클까요? 네. 남성들이 훨씬 더 크죠. 뭘 봐도 아냐면요. 아침에 나올 때요.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도 남자들은 대부분 나오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시고 나온대요. 네. 그런데 여성들은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얼굴이 오늘 커? 오늘 좀 더 부었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서도 막 계속 이렇게 여성들은 훨씬 더 이 비관적인 어떤 성향이 있나 봐요.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래서 낙관주의적인 오류를 범할 확률이 좀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극복 방법은 뭐냐면요.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내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외적인 사고방식을 하도록 자꾸 이제 유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와 실체 이런 것들을 동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세계 중위상의 사람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신뢰성 있게 보고 또 객관적인 자료를 좀 보면서 내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이더라고 할지라도 그런 외적인 현실적인 상황들을 좀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되게 이제 물건은 한번 볼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장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요. 실제 이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팔라고 했을 때는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거 이거밖에 못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남 거 살 땐 또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좀 싸게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좀 가질까요? 수요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소득이나 자산이 어떤 게 있으세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소득? 자산? 이런 거보다 우리가 제일 좀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좀 그랬다더라 하면 좀 부러운 거. 그거 뭐 없으세요? 이전 소득이라고 하죠. 예. 대가 없이 받은 소득. 물론 세금 좀 낼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거 받은 사람 있으면 좀 부럽지 않으세요? 예. 뭐 밥도 사라고 하고 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부모에게서 이렇게 상속받은 땅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은 더 되게 자기 회사 주식, 그다음에 자기 고향에 있는 그런 회사의 어떤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홈 베이스드 에러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아무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보장성 보험에 들었다라고 하면 5만 원을 가지고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거기에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시고 되게 아까워하는 이런 이제 성향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이에요. 창. 내가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상황이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서 표현되는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달리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고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어떤 걸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상당히 비이성적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또 다시라는 게 뭐야? 한 번 이렇게 다시 내리면 처음에 이제 초기에 어떤 값을 주어지게 하느냐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뭐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생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을 때 남편이 모처럼 이제 너 가방 하나 사라. 내가 사줄게.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요. 그런데 20만 원짜리 가방, 100만 원짜리 가방, 2천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2천만 원짜리 가방 이렇게 세 개가 쭉 있을 때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실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대부분 100만 원짜리 되게 많이 다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초기에 어떤 값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단내리기 효과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평가할 때 주어진 정보나 또는 시점에 따라서 이 평가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누가 주어지는 그 닷에 따라서 너무 평가하고 그 의사결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심리적 오류가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요것만 한번 따서 왔는데요. 자, 후회피. 이제 이건 뭐냐면요. 요즘에 다른 돈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저축도 잘하고, 투자도 잘했어요. 그런데 위험 관리를 못했어요. 위험 관리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방법이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보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으셔가지고 위험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뭐 상위 1%들은 사실 보험 들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자산으로 위험이 생겼을 때 다 처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위험 관리를 보험으로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가 잘 축적해서 다른 재무 관리 잘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돈을 가지고 서로 다 내서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위험 관리 방법이에요. 이 후회피가 그럴 때 보험 행동과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사람들이 보험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산을 보면 지나치게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낙관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보험료 계속 넣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지나치게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이런 후회피에 대한 심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행동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보험을 많이 구매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적은 거는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지나치게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후회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갖게 되면요.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변에 쉽게 흔들려서 자신이 가진 위험 성향보다도 더 큰 위험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금융 지식과 심리적 오류가 금융 행동에 주는 지식과 오류 중에서 우리 금융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게 더 크세요? 다 각자 다르겠지만 나는 금융 지식 때문에 금융 행동을 잘한다 또는 나는 심리적으로 컨트롤을 이런 오류들을 잘 범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금융 행동을 더 잘한다. 사실은 두 개 다 금융 지식과 이런 심리적 오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심리적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 이해력 개선만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적 오류들을 어떤 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미시경제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엊그저께 여러분들 신문도 보셨겠지만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미시경제학자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같은 데서도 경영대에서 이런 연구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용불량이나 이런 게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너 왜 문제 겪었어? 너 뭐가 문제였어? 설문지 주고 하라고 하면 제대로 나올까요? 특히나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돈에 관련된 질문을 누구한테 하거나 상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돈을 내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 뭔가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알게 돼요? 사건이 터졌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요, 실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의 정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지만 미래에는 지금 저금리니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금융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잘 하겠다고 다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히 우리 기본적인 기초 금융에 대한 이해력과 자신에 대한 심리적인 오류를 잘 컨트롤하고 알고 있고 이
너무나 많이 변하는 것들은 사실은 좋은 금융 전문가를 만나서 자신의 재무 설계사들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컨트롤하기는 조금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이제 이런 오류, 그러니까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오류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런 점이 좋다고만 하면 수익성이 높으면 다들 달려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P2P 대출,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뭔가 그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나오면서 어떤 유혹을 했냐면요. 이거 되게 하이 리스크인데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네가 수익률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사람들을 유혹한 거죠.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초심을 잃고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뭔가 돈이 된다고 하면 달려들고, 우리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들도 조금 더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시장 내에서 여러분, 이건 있어요. 0.1%, 0.00 몇 프로라도 더 준다고 하면 사실 좀 열심히 다니시면서 알아보고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저축과 이자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 하겠다라고 분명히 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공지하는데도 그냥 7천만 원, 8천만 원 한꺼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돈 어디 갔냐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이? 왜 5천만 원까지라고 하면 그냥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데 다른 사람 이름이나 다른 지점에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다 이렇게 문제를 만드셨어요? 신문에 막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보도가 되면? 그럼 난 또 빨리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 나한테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맡겨둔 금융회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하고 있는데 답 안 하셨거든요. 왜?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네. 무슨 일 없을 거야? 귀찮아서. 이런 금융소비자들의 그런 생각들이 사실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네. 그러나 여전히 금융소비자는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고요. 부족하다라고 보고 우리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금융시장이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거나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항상 불행해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공짜는 노 해야 된다는 거죠.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뒤에 가서 이제 잠깐 쉬셨다가요. 한 5분만 쉴까요? 네, 5분만 쉬었다가 금융위기를 가져오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키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남들보다 똑같이 일하는데 너만 더 많이 줄게. 이걸 너무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사기의 대부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상황이 역전되면 걷잡을 수 없는 밀려드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하는 버블 붕괴가 되는 건데 서브프라임 사태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생을 한 거고요. 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언제 도덕적 해이들이 일어난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도덕적 해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라고 하는 게 뭐죠? 이제 지금은 금융의 신용 불량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금융이체 불이행자 뭐 이런 말로 바뀌었지만 사실 이제 돈을 더 이상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무나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부채를 가지게 됐을 때 너 그걸 좀 탕감해주고 다시 희망을 갖고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제도로서 이제 신용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걸 어떻게 잘 상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신용관리 교육원이랄지 뭐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도 나가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진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받는 게 아니고 사실 행복기금 같은 경우에 단기간으로 뭔가 정부가 이런 제도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지 안 그런 분도 너무 많고, 그렇지 않은 거.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자기 장애인 아닌데 장애인의 부모님이나 뭐 이런 걸로 차를 사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비싸게 샀니? 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게 되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것처럼 국가가 뭔가 공적 자금으로 뭘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구제하자고 하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걸 잘 홍보되지 않아서 잘 모르거나 바쁘거나 가서 문의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매달 돈 빌린 거를 꼬박꼬박 열심히 일해서 잘 갚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안 갚아도 되네? 내가 그걸 왜 갚은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런 도덕적 해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성실히 잘 갚아나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역선택과 빌리는 문제에 있어서, 자, 빌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항상 일어나거든요. 자, 빌리는 건 뭐냐면 빌릴 때, 빌려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너 나랑 결혼해줘 할 때 어떻게 하셨죠? 남편분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고. 네. 너 나랑 결혼해줘 할 때 어떻게 하죠? 잘 보이죠? 좀 더 줄게. 물에? 아니, 그런 말 진짜 들으셨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 이런 말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네. 잡아놓은 물고기 내가 밥 주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남성의 본능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잘 보여가 돈을 빌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돈 빌리고 나서 보니까 나 못 갚아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농촌에 있는 자금들, 그 요즘에는 이제 농업에 대한 그 장려 이런 것들 통해서요, 농업 기술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의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사실은 돈 빌려주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잘 안 돼 있지만 농민들도 잘 안 되면 말지 뭐. 이 돈은 어디서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돈 가져다가 어디서 썼는지를 체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도덕적 해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금융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도 쉽게 잊어버리는 짧은 기억. 이게 뭐냐면 이제 서프라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되는데 이번만큼은 잘 될 거야. 자, 계속 너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한 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도 많이 남편분들 속 썩이실 때 좀 또 이번만큼은 잘 될 거야. 이제 다음부터 절대 안 할 거야 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처럼 짧은 기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의 인간의 속성 때문에 오히려 그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 아까 잠깐 그 플로우에 계신 주부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이런 심리적 오리 자체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금융 지식에 대한 것도 쌓을 만큼의 어떤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지도 못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큰 금융회사는 잘할 거야 이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보험을 들 때도 그렇고, 저 금융회사 그렇게 큰데 망할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too big to fail이라고 해서 더 크면 안 망할 거야. 쟤네들이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지는 이런 금융산업의 현장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금융은 어차피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자면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움직임이랄지 미래 금융에 대한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의견들,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뒤에 가서 그건 이야기하고, 자, 우리의 핵심은 금융으로 행복해지기. 자, 원래 처음에 금융은 원래 우리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다 보니 이런 어떤 금융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금융의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자,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과 돈 있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자신 있으세요? 돈 있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지금은 돈 있는 사람 능력자니까, 네,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말들이 막 나오죠, 우리?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 20가지 막 이런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은 돈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법이 더 좋은 거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금융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계속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컨트롤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돈이 되는 거예요. 돈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새벽까지 뭐 이렇게 좀 책을 읽다가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 뒤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라떼를 날마다 마시면 그 라떼 값이 평생 동안 되면 얼마고 또 그 다음 되면 얼마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소비 성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어찌됐건 제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돈을 컨트롤 못하면 엄청난 스트레스 원인이죠. 사실 돈 없어도 저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돈 없이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으로 행복해지려면 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할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자녀들에게 보내도 좋고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스마트한 소비인데요. 마이클 노튼 하버드 교수예요. 근데 제가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하버드 교수가 했다고 하면 좀 잘 이렇게 먹혀주더라고요. 잘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인용들을 하는데, 자, 적어도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요 이야기를 할까요? 그저께 계속 지금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잘 이름이 안 외워지더라고요. 누구셨더라? 이름이? 자, 앵거스 디턴이 지금 영국인대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와 빈곤과 이런 어떤 복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복지를 증진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개인의 소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반평생을 계속 거기에 연구를 했다. 그것에 대한 공로로 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소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따와 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우리 프린스턴대 교수님이 하신 말도 있고 하버드대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자, 돈을 쓸 때, 자, 요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스마트한 소비를 하자라는 건데, 어차피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쓰려고 하는 거지, 무조건 사람들에게, 자, 돈 쓰지 말고 그냥 모아놔. 금융교육을 하면서 너 돈 쓰지 말고 그냥 최대한 적게 쓰고 많이 모아서 저축해라고 하는 것이 금융교육일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것과 같냐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 계속 먹는 거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비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물건보다는 경험을 구매할 수 있는 거에 소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2시간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너무나 멋진 저택을 산 거예요. 집을. 그래서 이게 나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2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출퇴근해야 되니까 과연 행복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간의 효율성을 좀 생각해서 소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쓰고 나중에 지불하죠. 근데 일단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체크카드나 이런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만 이렇게 체크가 되지만 신용카드는 내가 지금 돈 하나도 없어도 다음 달에 갚을 걸 약속하고 나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비 오거나 남편이랑 싸웠거나 뭐 애가 공부를 못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시죠? 일단 뭐라도 나름대로 나가서 좀 사야지 이게 직성이 좀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이 없으면 좀 참을 텐데 이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갈 때도 이제 어떻게 가죠? 한꺼번에 이제 신용카드로 착 끌고 이제 해외여행 갔어요. 그러면 여행의 추억의 기억은 언제까지 된다? 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려면 그 신용카드가 그 할부 개월수리 끝날 때까지 그 고통 계속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노튼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지불하고 나중에 소비하는 성향들을 먼저 느끼면, 먼저 내가 돈 다 내놓고 나중에 그걸 소비하면 더 행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욕구 유보에 따른 작은 소비는 뭐냐면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날마다 마시고 날마다 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어떤 날은 남편이 반갑지만 어떤 날은 어떠세요? 좀 늦게 오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으세요? 제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이 빨리 오는 게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저녁을 왜 집에서 안 먹느냐 이랬는데, 제가 중반에 넘어가니까 요즘에는 뭐 좀 표현은 아쉽게 해요. 그래도 집에 와서 먹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먹고 와, 뭐 이렇게 하는 날도 있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은 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뭐냐면요, 날마다 아메리카노를 먹어서 라떼가 좋지만 조금 며칠, 한 일주일 동안 끊고 나서 그걸 먹으면 어떨까요? 되게 그 욕구를 지어난 것에 대한 그 대가가 똑같은 돈을 내지만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그 좋아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소비를 할 때 욕구 유보의 이런 작은 그런 것들을 한번 누려봐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근데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비할 때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들이 왜 그렇게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하면서도 집에 와서도 꿋꿋이 계속 그 직장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 가시냐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코미트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의 우리 소비의 환경은요, 소비를 촉진하는 환경이지, 어디 곳을 가봐도 너는 소비 지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우리가 마트에 들어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싸요, 이거는 사세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마지막 결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카트에 앉아 있는데, 어렸을 때 거기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껌, 뭐 초콜릿,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소비하도록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이제 소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이왕에 쓸 거면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스마트하게 하자는 건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최소한 돈을 쓸 때는 행복한 곳에 쓰자라는 거죠. 그리고 난 어떻게, 그러면 언제 행복하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명품 가방을 사서 줄을 서서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거는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쓰려면 나는 언제, 어떻게 돈 쓸 때 행복한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 퀘스천 마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어떨 때 행복하게 돈 쓸 수 있을까? 난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돈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비,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그 재정적인 상태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돈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그 능력자와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능력자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건 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어떤 운명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런데, 자신의 어떤 재정적 상태에 대해서 좀 통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재무 설계도,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재무 설계도 잘해야 되고, 뭐 자금 관리를 하는, 단기 자금 관리를 할 건지 장기 자금 관리를 할 건지,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소비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보험은 어디에 들 건지,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하나씩 배우는 과목이에요. 4년 내에 걸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계속되는 그 시민 강좌의 내용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솔루션들, 은퇴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한번 귀 기울여서 여러분 들으시면 좋은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뭐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금융 의사결정을 해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핀테크 이런 시대가 되면서 바로바로 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다 결정해야 되고, 뭘 사라고 할 때 이걸 다 사야 되고, 들으라고 할 때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언제 쫓아가서 은행 전문가를 만나야 될 시간이 있을지. 예를 들어 아이언맨이 옷 입고 있는데 저기서 미사일 날라와요. 그런데 내가 너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일주일 후에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하루 후에 이야기해 줄게. 이런 것이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경제 상태, 재정 상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간과 장소, 금융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의 환경과 여러분의 옆에 놓여져 있는 이 스마트폰이 지금 작년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50%가 증가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이전의 10년의 변화도 컸지만 앞으로의 10년의 변화는 저는 더 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 것들을 볼 때 금융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이런 시간과 장소라는 것이 어떻게 누가 그 시점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금융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스마트한 소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이해력에 대한 지식도 배우지만 사실은 태도와 지식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금융 소비자가 원하는 매일의 금융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무언가의 도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좀 개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계 같은 거 차거나 이렇게 운동하려고 할 때 맥박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너는 몇 킬로를 뛰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시스템적으로 금융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좀 지니어스 해가지고 너 지금 오늘 이거 생활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건 이런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무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인간은 어떻다고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유용혼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거든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참는 거는 약간 더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대 이렇게 되면 갱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용혼일 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된대요. 우리가 뭔가 세팅을 해놓으면 냉장고에 부족한 것도 있죠. 우린 지금 뭐가 없지 이렇게 다 일일이 봐가지고 시장을 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계란이 떨어졌거나 우유가 떨어지면 냉장고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란 떨어졌어, 우유 떨어졌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계란이 먹고 싶은 날도 있지만 난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싶은 날도 있는 건데 걔가 계속 계란 떨어졌어, 우유 떨어졌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아무리 지니어스하게 인공지능적으로 말해줘도 우리가 또다시 다른 면으로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받은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일 건전한 재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금융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무엇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뒤에 있는 내용은요, 제가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한 이유는 진짜 제가 이 주제를 처음으로 강연하는 거예요. 사실은 금융으로 행복해진다 이런 강의들은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새롭게 구상한 테마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재미있고 내가 금융복지정책연구소를 만든 것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금융이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 금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지감과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까. 그러면 국가는 뭘 해야 되고 금융회사는 뭘 해야 되고 개인 금융 소비자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간단히 요거는 그냥 시간이 없으시고요. 또 지루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금융복지라는 말은 이제 사실은 금융복지센터라는 것이 서울시 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약간 세계적인 그런 금융복지의 흐름하고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금융복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굉장히 그 복지의 수혜자들이 있잖아요. 헤어나지 못해서 뭔가 국가가 공적 자금을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걸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금융복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중산층 이상의 80%가 금융은 자금이다. 그래서 그거를 복지화 개념과 합쳐져서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금융복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개념화 정리를 해서 저희 창립 세미나 때 요 이야기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만 하자면요.
자, 금융과 복지의 합성으로 개인 및 가게가 경제행위 수단으로 자금의 융통에 대한 불만 없이 편안하고 만족하고 이런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금융복지는 개인이 처한 어떤 요인뿐만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금융환경의 변화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잘 되느냐죠.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잘하고 싶다. 근데 우리 그 금융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상품 이야기하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주가 조작하기 위해 사기했다고 그러고 그 상품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태론적 관점에서 금융복지를 보려고 했고요. 이 금융복지에 대한 대상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저소득자나 금융소외계층뿐만이 아니라 전 생애주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아야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외계층, 금융생활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금융복지 영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이제 보편적인 복지예요. 그리고 사실은 국가가 더 복지국가가 되거나 잘 사는 국가가 될수록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요거는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좀 선진화된 국가인데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더 멀었지만 또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도태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보편적인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같이 이루어야지만이 금융복지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소비자. 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저도 금융소비자잖아요. 그리고 가게는 이런 금융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스스로 금융에 관한 어떤 역량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식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금융 전문가가 있고 또 여러분이 좋은 금융 전문가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책임감, 돈에 대한 책임감, 시장 내에서 공짜랄지 나의 욕심이랄지 이런 것들 너무 추구하는 거를 그냥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전 생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사회, 나의 금융 역량. 요즘에 능력이란 말을 또 역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의 세 가지 요소는 지식, 태도, 행동이에요.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동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얼마나 호의적인 생각을 잘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태도 형성, 그 다음에 실제 태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하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금융 능력이 있는 거다, 금융 역량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OECD에서 매번 금융 이해력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 다 해서 고등학교 금융 이해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디 세미나에 가서 사지선다형 금융 이해력 측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입시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도 사지선다형 보기만 해도 다 찍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실제 높은데 행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또 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OECD의 금융 이해력 측정 도구는 이제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금융회사의 역할, 건전한 금융시장을 확립하고, 앞으로 아마 금융회사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실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금융회사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은행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정부는 이제 이런 제도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 실행, 평가. 사실은 금융회사가 잘하려고 하고 개인 소비자들이 잘 되어 있어도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역할, 금융복지의 실현은 어느 한 주체만이 잘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환경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세 박자를 잘 맞춰 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좀 빨리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미래의 어떤 금융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저도 좀 어렵기도 했고요. 저도 이제 그냥 생각을 좀 하면서 책들을 좀 읽었는데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더 커질 거다. 제 생각에는 금융이 현재 지금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런 걸 했지만 결국은 금융이
원래 초심처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필수적인 일이고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은 채권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가사회 전체에 기여하고 따뜻한 금융, 인간적인 금융 이걸 만들려는 시도들이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금융회사의 이익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 테크놀로지는 여러분 아까 제가 핀테크나 뭐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간에 대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 은행과 그다음에 이런 자신만의 고유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은행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테크놀로지컬한 그런 테크 기업들이 출연하고 또 금융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소비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질 것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욕구들을 대변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은행과 다양한 서비스가 같이 이렇게 존재할 거다라는 거 보고 있고요. 앞으로 2020년 이야기인데요. 아침에 제가 보고서를 보다가 여기에 좀 메모를 했는데,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곳, 금융 소비자 보호가 관건이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언급했지만, 로봇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로봇들이 인간의 통제를 받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우리는 또 편리하고 뭔가 좋은 게 있겠지만 또 다시 부딪혀야 되는 뭔가의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또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금융은 이제 은행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 기업이 공존하고 또 자산 운용업이 더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금융테크 기업들이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관점이 우리 주체적인 금융 소비자의 관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시장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 금융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나니까 제가 준비를 하고 나서 하고 나니까 결론이 너무 좀 시원찮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사실은 그 시원찮지 않단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나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스스로 한 번씩 점검해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좀 받아들이면서 노력은 하되 받아들이면서 뭔가 그런 어떤 건전한 재정 상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재정 상태, 그리고 적어도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컨트롤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금이 적어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컨트롤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여전히 솔루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